이 책 때문에 전부 다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탄고지 하는데 이것까지 해보면 채소도 못 먹고 뭐 하는 거야. 완전히 카니보어로 가야 되는구나. 그냥 육식만 꽉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렉틴이 우리가 진짜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렉틴이라는 게 식물에 주로 있지만 동물에도 있어요. 바이러스도 갖고 있어요, 렉틴이. 그래서 이런 단백질인데 어떤 단백질이냐면은 이 단백질의 특성이 탄수화물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당단백질에다가 다 달라붙기도 하고 우리 몸에는 당지질이 있잖아요. 거기에 달라붙기도 하고 아니면 체내에 있는 다른 탄수화물에도 달라붙기도 하고 어쨌든 탄수화물과 결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단백질을 총칭해서 렉틴이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렉틴은 한 가지 특징은 엔자임, 즉 효소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00년 전에 처음에 식물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1888년도에 이 스틸마크라는 사람이 피마자 식물에서 그 헤마글루틴인 라이신을 분리를 해요. 이게 뭐 헤마글루틴이 뭐냐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죠. 적혈구를 이렇게 응고시키다 보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켰던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렉틴이라는 것이 독성 물질이구나, 안 좋구나라고 처음에 소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렉틴이라는 단어로 알려지기 전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영양소 흡수를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흡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영양소 안티뉴트리언트라고 불려지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1954년도에는 그 보이드에 의해서 렉틴이라고 이런 물질들을 총칭해서 렉틴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 렉토스라는 표현인가? 라틴어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choice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선택하다는 단어에서 렉틴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마 이제 탄수화물을 이렇게 어떤 물질을 선택해서 부착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식물에서 이 렉틴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사실은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은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 건틀리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식물들이 도망가지 못하니 씨앗이라든지 이런 곳에 렉틴을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살충제, 방충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렉틴이란 거죠. 그거의 역할의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렉틴이 unknown인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무리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씨앗이 있는 주위에는 계속해서 존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발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씨앗, 발화현미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렉틴들이 사라들어요. 그러니까 살충제, 방충제 역할도 있지만 그것 말고 원래 이 식물을 발화를 하거나 발화가 되기 전까지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무조건 독성으로 작용하기 만이 아니라 씨앗의 보존을 하고 얘네들이 보존이라는 것이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살아있도록 해주고 발화가 돼서 얘네들이 크면은 렉틴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보존하고 키워주는 역할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렉틴이 어떤 것이 파이토 호르몬, 아까 엔자임의 역할을 안 한다 그랬는데 파이토 호르몬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리간드, 아까 선택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어떤 특정물을 인식하는 기능들이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특정하지는 못해요. 동물에서는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보니까 이게 헤마글루틴처럼 부착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냥 세포를 부착시키거나 또는 단단백질을 생성을 조절해주거나 왜냐면 제거를 하거나 이런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외에 있는 단단백질하고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냐면은 간세포 표면에 이 렉틴들이 있으면서 갈락토스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갈락토스를 인식해서 그 단단백을 간에서 흡착 제거하는 역할을 렉틴이 한다는 거 보는 거죠. 또는 대부분 중에 만노스 바인딩 렉틴이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기전,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들을 죽이는 역할들도, 잡는 역할들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만노스 6포스페이트를 가진 효소를 인식을 딱 하는 거예요. 만노스 바인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라이소솜으로 가져가는 기능을 이 렉틴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세포 자멸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가 포식 작용이라 그러죠. 우리 몸에 뭐가 있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라이소점에 보내가지고 녹여버리는 작용을 렉틴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게 면역 기전에서 이 렉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그 선천성 면역, 항체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반응할 수 있는 단계에서 렉틴이 좀 더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렉틴들은 그럼 어떻게 그래서 면역에서 이용하고 있냐면은 종양세포를 임식하거나 바이오마커로서 식물 렉틴들을 활용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미슬토라는 거야. 미슬토 주사를 암 환자들한테 하거든요. 그 미슬토 주사가 거기 보면은 식물의 독성이 들어있는데 그 미슬토 렉틴하고 미슬토 톡신하고 이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을 가지고 암세포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타겟팅을 하거나 하는 것에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쓰이고 있죠. 미술토에 있는 그 성분들이 그런 작용이 좀 강하고 종양개사인자라든지 인터루킨들을 증가한다 그래서 그 항종양제제로 허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독성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책이 사실은 나오기 전까지는 독성이라기보다는 되게 우리 몸에서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렉틴이 이제 나왔었던 의사선생님들 사이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바이러스는 이게 렉틴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똑같아요. 단단백질을 감염을 해가지고 이 숙주에 쟤네들이 침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인식하기도 하죠. 또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씨알산이라는 걸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한대요. 어쨌든 바이러스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침투 부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렉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렉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플랜트 패러독스에 대해서 그 식물이 독성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외 논문에는 말미에 어떻게 했냐면 아직까지 언노운이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렉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C형 렉틴하고 L형 렉틴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C형은 보통 동물에 있는 것들이고 L형 렉틴은 콩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실 L형 렉틴이 좀 우리에게 독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콩은 생콩을 그냥 먹으면 되게 설사하거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런 L형 렉틴들은 독성으로 좀 더 많이 작용하고 처음에 아까 헤마글루틴 추출했던 거 라이신 이런 것들도 독성이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렉틴을 그 프로테인,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반응하는 단백질이라고 정의를 해놓으니까 되게 분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고 면역 기전에 좋게 쓰이는 녀석들도 있고 아니면 독성이 강해서 강하게 쓰이는 녀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렉틴을 활용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 번씩 알아볼 건데 렉틴이 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장누수를 대부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렉틴이 저 동그란 인자들이 어디에 달려보냐면은 장세포에는 이렇게 빌라이라고 선모가 있죠. 그 선모 끝에 당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당 구조물들이. 그러니까 이 렉틴이 거기에 가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착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렉틴이 지금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장제목 세포에 변화를 주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영양소 흡수를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니까 세포 사이가 벌어지면서 장누수 형태가 되고 이거는 오토이뮤니티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푸드 센시티비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인톨러런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렉틴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 이론인 거죠. 장누수를 일으키고 최종 단계는 자가 면역 질환까지 일으킨다. 그 전까지는 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구토, 설사, 메스꺼움, 위장관계, 피부질환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얘기할 게 이거예요. 렉틴은 동양인이 훨씬 많이 먹고 있었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콩을 진짜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아시죠? 가득 찰 콩두, 가득 찰 만. 그래서 거기까지 콩이 되게 교용량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런데 독소가 있다는 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된장도 만들고 발효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독소를 빼내는 걸 점차 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발효하거나 이래도 독소가 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렉틴이 과연 나쁘게만 작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장누수를 일으키고 그것이 자가면역변을 유도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해서 문제가 돼서 렉틴이 들어있는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채소도 안 먹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렉틴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호메시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돼요. 호메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적당량이 있을 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독과 약을 쓰는 용량에 우리는 효과가 달려있다. 이 개념을 호메시스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나오죠. 하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훨씬 건강해요. 그런데 마라토너들을 보면은 많이 늙었죠. 그 다음 심폐기능은 되게 건강하지만 또 단거리 스프린트 선수들이 생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죠. 적절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이 독극물이나 이 독소를 적절하게 소량을 먹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환경 호르몬 독소들이 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팝스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초제에 들어있는 것들도 많고 우리 몸에는 지금 환경 독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것을 해독을 어떻게 하는 건가가 또 요즘의 치료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호메시스 개념이라고 하면 적당량에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적당량을 찾는다는 게 이런 독극물에서는 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렙틴은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렙틴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방금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심하면 악화시켜주지만 이것은 적당하게 먹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독극물보다 우리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렙틴을 바라봐야 될 개념은 무조건 안 좋으니까 피해야 될 물질이 아니고 정말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물질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생콩처럼 그냥 먹어가지고 우리 몸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을 하게 되어서 먹는다면은 이 렙틴을 정말 건강 증진에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소를 안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 장 건강에 이미 장누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안 좋다. 그런 분들은 저도 첫 달에는 채소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요. 자, 거기서 호메시스를 아까 또 도입해 보면은 이미 문제가 생긴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의 소량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렉틴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내 몸의 상태, 그 다음에 이 렉틴이 들어있는 함량, 이거를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은 건강해. 그리고 특별한 건 없는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채소 섭취를 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장누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문제가 심해. 그러면은 당연히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아예 저도 못 먹게 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익혀서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은 갈아서 먹게 하고 그래도 괜찮으면은 샐러드를 도전해 보게 해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채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채소에는 렉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렉틴 외에도 너무 좋은 영양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렉틴을 적당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렉틴은 근데 많은 것들은 뭐냐? 레검, 너트, 소이빈, 그 다음에 밀가루, 나이트쉐이드, 그러니까 가지가류, 토마토, 포테이토, 에그플랜트 이런 것들, 페퍼 이런 것들은 유독 또 렉틴이 더 많다고 해요. 그 중에 레검, 콩가루들이 제일 독성이 좀 심한 편인 거긴 해요. 건틀리 박사는 책에서 보면 또 이런 것들, 옥수수, 그 다음에 옥수수를 먹여서 키운 육고기, 그 다음에 A1 밀크, A1 밀크가 뭐냐면 A1, A2 단백질이 있는데 소에서 짠 것들이 A1이고 산양류 뭐 이런 데가 A2가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물질은 그 렉틴 성분들이 더 함유되어 있고 우리 몸을 힘들게 하니까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유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래스페드가 아니면 고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옥수수 먹지 말고 이런 것도 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진짜 할 거 없죠. 나이트 쉐이드를 조금 바꿔볼 수는 있어요. 포테이토 같은 거는 컬리플라워나 스위트 포테이토. 요 렉틴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자보다 고구마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쉬룸, 그러니까 버섯을 쓴다거나 또는 페퍼 같은 건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들, 호박 이런 것들을 쓴다든지 토마토 같은 경우는 비트라든지 캐럿 이런 걸로 바꾸어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블랙페퍼, 그라인드 블랙페퍼를 쓴다든지 하면 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나이트 쉐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먹지 마라라고는 안 하는데 암 환자들 중에서도 보고 조금 건강이 괜찮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마귀 암 환자들이 오는 분들은 금지를 시키긴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돌리긴 하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된다. 줄이는 방법들은 책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 하나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어떻게 주는지 요런 것들 좀 찾아서 보여드리려고요. 레드 키드니 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생콩 같은 경우에 한 2만에서 7만 정도의 HAU가 들어있대요. 이 HAU가 렙틴을 측정하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헤마글루티네이트 유니트 이래가지고 HAU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요리를 하게 되면은 한 200에서 400으로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경우는 플랜트 패러독스는 조리해도 많이 안 떨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조리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 200에서 400 정도면은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소이빈도 마찬가지예요. 소이빈은 근데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도씨에서 한 10분 동안 조리를 하면은 거의 다 사라진다. 컴플리트. 디액티베이션 된다. 그런데 한 70도에서 요리했을 때는 거의 안 없어진다. 온도에 따라서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했을 때 많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콩 제품은 어떻게 책에서는 나온 건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12시간 물에 불렸다가 그죠? 물은 버리고 그 다음에 콩을 압력솥에 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기는 뭐 담궈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온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퍼멘테이션이에요. 발효가 되든가, 그죠? 그 다음에 스프라우트, 발화가 되든가,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렉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 중에 요즘 많이 먹는 게 발화 현미 하면은 렉틴이 좀 더 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좀 건강하게 그러니까 백미보다는 현미를 좀 먹고 싶다. 현미도 마찬가지예요. 렉틴도 있지만 사실은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게 좀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약도 많이 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암 환자들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저는 차라리 백미를 먹으라고 하고요. 회복 단계에 있어서 조금 괜찮다 그랬을 때는 발화 현미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퍼멘테이션이 되면은 95% 정도 사라진다 그래서.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도 저는 이제 청국장이나 낫또 이런 것들은 좀 먹게 하는 거죠. 다른 것에서 보니까 스프라이트 된 경우는 한 59%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근데 밀가루는 좀 재밌는 게 생각보다 여기서는 좀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65도씨에서 이렇게 했을 때도 렉틴이 파스타에서 해보니까 렉틴이 발견이 안 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사실은 요거는 제가 찾긴 했지만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메가에서 나오는 렉틴이 제일 안 좋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메가 응집소가 오히려. 그래서 저도 밀가루는 다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추출된 거는 밀가루가 생각보다 좀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콩, 토마토. 토마토는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직 unknown이다. 토마토에 렉틴이 많은 건 맞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는 아직까지 논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틀리 박사는 아니죠. 토마토 엄청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그래도 아쉬우면은 익혀서 먹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감자, 포테이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직까지 adverse effect가 확실하지는 않는 걸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하지만 실험실 논문, 애니멀하고 테스트 튜브에 문제가 있다라는 논문은 있고 인간들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논문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해봐야 되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실험실 논문에 렉틴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구로 나오고는 있다.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다 렉틴이 연구는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얘기한 것들을 다시 요약해 보면은 과일, 채소를 껍질을 보고 씨앗을 제거를 한다든지 황곡보다는 백곡을 하든지 아니면 황곡을 먹을 때는 발화현미를 먹든지 그 다음에 콩이 싹이 돋아나거나 씨앗이 피거나 이렇게 되는 걸 먹거나 또는 발효를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압력솥에다가 하면 좋다. 그리고 거기도 나오는 점이 전기 압력솥이 아니고 원래 압력솥에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좀 더 강하게 가해야지 렉틴이 좀 더 잘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렉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깊은 연구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렉틴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건강하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 상태를 파악하시고 저는 예를 들면은 장이 어릴 때부터 계속 안 좋아서 지금도 여전히 안 좋고 문제가 된다 했을 때는 한번 렉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건강해지고 괜찮은데 나 이 책을 보니까 진짜 장누수가 생길까봐 채소를 먹을까 말까라고 고민했을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반 정도 했었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오면 힘든데, 저희들도 세미나 이런 때도 보통 30분 단위로 끊거든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너무 열창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쉬고 할까요? 아니면은. 너무 반짝반짝해서. 네. 볼까봐 걱정했는데. 자, 프렌트 패러독스 안 읽어보신 분, 책.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셔서 잘하시고 지금 송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렉틴 이야기가 정말 듣고 명확했어요. 너무 속이 시원했고 그리고 맞춤 식단 저탄고지라고 이름을 선생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느낀 거는 어떤 모든 식단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한테 맞는 맞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식단 방법을 여러 것저것 알려드리면 자기 맞게 하세요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니까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이 정도는 취해봐야겠다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명확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떻게 조금 쉬고 할까요?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제가 뒤에서 봐도 대학원 가기 같았어요. 정말 상대 기능의학 교실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맥을 끊고 화장실 갔다 오셔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해도 되겠죠, 그죠? 네. 예. 간단하게 몇 질문 하시고. 질의응답 계속 이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여기 꼭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기능의학적으로 아니면 내 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되니까 몇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했는데 참기름은 있더라고요. 참기름은 아, 네. 나중에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는데 참기름은 오메가6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식용유 쓰는 제품들 있죠. 그런 거에 더 가까운 종류이긴 해요. 그러면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럼 참기름은 아예 먹지 말란 말이냐? 근데 참기름 쓰시는 분 알겠지만 참기름 쓰는 양이 되게 소량이거든요. 참기름을 이렇게 조리용으로 많이 쓰시거나 하기보다는 살짝 찍어 먹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딱 어머니 눈치를 살펴요. 딱 보고 많이 먹을 분은 아니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거 먹지 말라면 안 할 것 같고 이러면은 어머니 좀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참기름은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끔 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 쓰시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방을 늘리라고 했는데 어떤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지 오일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되는지 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대사 맞춤 저탄고지 1단계에서는 제가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을 많이 먹게 해요. 그래서
지방질이 많은 고기들을 주로 섭취를 하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고기 100g당 함유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단백질 20, 지방 한 20 대충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단백질은 4칼로리, 1g당 4칼로리고 지방은 9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도 1대 2.5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예를 들면 60g을 먹었다. 그러면은 6, 4, 24, 240칼로리지만 지방을 60g을 먹었다. 그러면은 9, 6, 54, 540칼로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2배 이상의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류로 지방을 좀 처음에 섭취를 많이 해도 돼요. 하지만 사실은 지방이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을 때 버터를 녹여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방 함량이 좀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은 아까 그래스페드 그 육류를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이 되게 좋은 분들은 상관없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데 쟤는 이제 저거 암 환자를 비유를 하게 되지만 하여튼 대사 질환이라든지 이게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고기에 지방을 저 좀 많이 떼라고 그래요. 그 대신 그래스페드로 키운 버터를 많이 녹여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목초로 된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런 비슷한 효과를 좀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팁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 그때는 MCT 오일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에너지를 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방을 먹으러 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 지방을 쓰기 시작하는데 코코넛 오일이든 올리브 오일이든 쓰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단백질 양을 좀 줄이면서 지방량을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오일을 쓰는 방법은 조리할 때 쓰시고 그 다음에 소스처럼 쓰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뿌려 먹기도 하고 담가서 먹기도 하고 또 뭐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마시기도 하고 하면은 지방을 먹기가 되게 편해요. 이 아침에 제가 샐러드 하나만으로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샐러드에다가 올리브오일 30g 붓고 버터 20g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견과류 좀 넣고 치즈 얹고 아보카도 오일에다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그럼 한 80g 먹고 나와요. 그럼 점심 안 먹어도 될 정도예요. 예, 어떨 때는 계란 후라이가 아니고 냉장고 확 뒤져가 차돌박이 3개 구워가지고 얹고 그러니까 한 플레이트에 그냥 끝낼 때 그렇게 좀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다면 스프 끓이게 되면은 채소 갈아가지고 생크림 넣어가지고 사골 베이스에다가 생크림 넣으면은 지방 좀 많이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지방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분들은 거기다가 어머니 올리브오일 한 숟갈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탕이나 찌개에다가 넣어서 드셔도 되고 식사하기 전에 바로 한 숟가락을 먹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떤 분들은 고기를 올리브오일에 찍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태리에서 보면은 고기 구울 때는 그냥 석쇠나 이런 데 굽다가 굽고 난 다음에 올리브오일 위에 또 뿌려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다른 오일에 굽다가 굽고 난 다음에 위에 조금 뿌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고기 구울 때 제가 버터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프렌치 레스토랑 가면 버터 다 써요. 고기 구울 때 위에 스테이크 위에다가 버터를 녹여야지 훨씬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식사하게 되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g당 9칼로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칼로리가 확 올라가요. 지방 함량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버터를 잘 못 먹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생 버터를 먹으라니까 와, 이걸 왜 씹어 먹고 있지? 근데 지금은 버터가 되게 맛있어졌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지방을 많이 안 먹으니까 분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지방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내가 분해를 잘하기 시작하면은 얘가 맛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나는 평생 과일 못 먹어야 하는 고민들이 덜어져요. 지금은 과일을 하나 먹고 나면은 제가 힘들어요. 입안에서 그 단내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한두 쪽 이렇게 먹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양이 저절로 줄어들게 돼요. 제일 실수하기 쉬운 거는 저탄고지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밥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복합 탄수화물을 다 줄이고 이만큼 탄수화물을 줄였으니 약간의 당을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4kg를 쪄버렸어요.
네, 혼자 이제 아이들, 우리, 제 막내가 6살이거든요. 그 6살 아이를 기준해가지고 목걸이가 집에 너무 많이 쌓여있긴 해요. 그래서 애기들 재우고 또 큰 애들이 이제 또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 저도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주먹기 시작한 거죠. 근데 딱 그 생각이었어요. 나 아침, 점심, 저녁 저탄고지 이렇게 잘하는데, 야, 뭐 젤리 몇 개, 이거 몇 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커요. 그게 당이 빨리 올리니까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식단이 무너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는 와중 중에 똑같은 환자가 딱 오는 거예요. 아가씨가 다이어트 하는데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근데 손에는 카라멜 마끼아또. 그거 먹으면 어떡해? 이거 안 먹으면 저 죽어요. 이런 거 되는 거지. 다 굶으니까 이 한 잔에 살아가는 건데 정말 잘못된 거죠. 복합탄수화는 다 버리고 단당류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저탄고지를 잘못할 때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저탄고지 식단이 잘못하면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 혼자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아침은 방탄커피, 그 다음에 점심은 소시지, 저녁은 치킨. 나 저탄고지 잘했어. 근데 재밌게 이게 또 살이 빠져. 근데 살이 빠지는데 검사해 보면 나중에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만 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거죠. 인스턴트 음식 잘 배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좋은 오일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당류 이거 먹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쪽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탄고지 모를 땐 진짜 삼겹살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도 정말 잘 빠졌어요. 근데 삼겹살 먹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누수 증후군 검사하려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뭐 화장실 잘 간다 이러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 같은 거?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은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인도 모르게 계속 너무 피곤해. 지속적인 피곤. 내가 좀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돼. 장누수 증후군이 스트레스를 훨씬 악화시키고 있다. 관절염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니까 류마티스도 아니라 그러고 근데 나는 계속 관절은 아파 죽겠고 약 먹어도 잘 안 낫고 힘들어 죽겠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아토피가 생겼다. 오히려 류마티스가 왔다. 만성적인 비염을 앓고 있다. 장누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장누수, 자가면역 질환,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오고 대부분 방금 얘기하셨던 것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뭔가 안 좋은 거는 임상 증상인데 그건 장누수가 없어도 생길 수 있어요. 푸드 센서티비티 그래서 민감도만 높아지면은 설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우유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알러지가 아니에요. 그 락톨로즈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알러지는 감작이 돼서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감도만 증가해도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누수의 특징으로는 더부룩함과 가스 차고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동반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누수 검사가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그냥 IgG 수치만 먼저 검사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지. 예. 그 만성 알러지를 보는 게 IgG거든요. 그러니까 IgG를 가지고 푸드 알러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각 개별 검사를. 근데 그냥 수치만, 톨탈 수치만 먼저 보고 그 수치가 너무 낮아.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러지가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얘가 수치가 생각보다 좀 높아. 그러면은, 알러지 이거는, 장누수가 있겠고, 내가 푸드 알러지가 있겠다. 이 검사를 하면서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어.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검사를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밀가루보다 계란하고 유제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끊어야 될 거는 계란하고 유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밀가루는 원래 우리 안 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견과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제가 했을 때, 단연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과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없고, 한국인들은 수박하고 파인애플 제일 많이 나와요.
와, 모든 팁 다 공개한다, 이제. 검사해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누수가 심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념들 다 나와요.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카니보 식단이 그런 도움이 되나요? 안 좋을 때는. 네. 근데 카니보어를 저는 평생이나 오래 쭉 빠져가는 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퍼미티스균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비만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다른 식단으로 딱 돌아갈 때 확 문제가 와요. 임산부는 그러면 저탄고지 임신 기간 동안 아니요, 저탄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케토제닉 상태를 갈 필요는 없어요. 당의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뭐 1단계, 2단계 중에서 선택을 자기한테 몸에 맞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버터를 무염이 좋은가요? 아니면 소금을 어떻게 쓰는 게 제한을 해야 되는지 이 식단에서 식단에서 소금을 어떻게 제한을 할까? 저탄고지 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금을 제한하지 말자. 네. 그래서 무염이든 아니면은 가염이든 다 쓰셔도 되는데 그냥 왜 요리에 가염이 너무 들어가면 너무 음식이 짜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염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냥 버터를 씹어 먹겠다 했을 때는 가염된 게 좀 더 맛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염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소금을 제한을 안 하냐면은 아까 처음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인슐린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콩팥에서 나트륨 재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 나트륨이 자꾸 빠져나가요, 소금기가. 그래서 물도 같이 빠지고 물이 빠지니까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들도 자꾸 빠지고 그렇게 돼서 소금을 오히려 먹어야 돼요. 대부분 부족해져요. 그런데 평소 때 저염식 하고 있다가 저탄고지까지 했으면은 탈수 증상 많이 느끼게 되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딱 탄수 먹었는데 나 확 부었어. 이러죠. 그러면은 저탄고지가 안 좋은가 봐. 야, 탄수 한 번 먹었다고 옛날엔 안 부은 것 같은데 이번엔 붓는 게 확 느껴지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빠진 거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옛날 내가 조금 부어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빠지고 나는 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삭 찌잖아요. 그럼 붓고 불편하고 이런 게 확 느껴지는 거죠. 시골에 사는 농부들이 도시에 와 눈 따갑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건강이 나쁜 거냐? 아니고 이게 갑자기 너무 매워서 느껴지는 건데 우리는 도시에 계속 살다 보면 이 정도는 그냥 괜찮은 거지. 예, 면역력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면역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들을 다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그걸 나쁜 걸 계속 노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야,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내 너무 힘들다. 이 정도는 그냥 톨러런스,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되죠. 그 지나가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예민해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나빠졌나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면역세포들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은 그 피부 발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서 만성염증이 있을 땐 피부 발진이 생기면은 조그맣게 올라오면서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1주고 2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근데 케토제닉 다이어트 했는데 내가 뭔가 저녁에 나가서 외식을 했는데 뭐 안 좋은 걸 딱 먹었잖아요. 갑자기 두드러기 확 생겨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몇 시간 지나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큐트하고 빨리 디스피어. 그리고 근데 일반식이라고 만성염증은 크로닉하고 지속이 된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다. 알러지 반응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지방을 많이 먹었는데도 점심에 배고픈 아침에 지방을 많이 먹었는데도 점심은 배가 고프다. 어렵다, 그죠? 그러면 지방량 더 늘려야 될지 그런 문제고요. 네. 이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지방을 많이 먹었는데도 점심에 배고프다 했을 경우에는 한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잘 들어요. 어떤 분들은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계속 해왔던 분이 있거든요. 오랜 동안 다이어트를 해왔던 경우는 몸이 이미 되게 응급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채워주고 세포가 회복될 때까지는 지방이 들어가더라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지방도 잘 못 쓰는 경우도 많고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몸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뇌는 아주 이기적인 기관이에요. 그때도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프리카에 정말 기아로 말라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보면은 심장도 절반이 돼 있어요. 심장 근육도 다 빠져가지고. 근데 뇌는 거의 10에서 20%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에너지를 잘 못 쓰잖아요. 근데 지방도 케톤으로 잘 못 바꾸고 포도당도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 궁핍하고 먹게 만드는 뇌에서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요. 뇌는 지금 내 몸이 어떻든 거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본인은 지방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지방을 안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닌 분들도 있으면 계산해 주는 거죠. 1800칼로리에 70% 지방이면 얼마인가 뭐 이렇게 보면은 나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왜냐면 우리가 지방을 먹는 거에 되게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4스푼만 더 먹어도 자기는 지방을 엄청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계산해 보면 지방을 거의 20스푼까지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고기에서도 없고 다른 데서도 없고 내가 살이 빠지면서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 내 몸에 적응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방을 적게 먹는 경우. 요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까지 호르몬이 대사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남아있든지 아니면은 그 인슐린 저항성이 때문에 렙틴 저항성이 계속 남아있든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을 먹는데도 그 포만감이 안 생기는데 다른 문제는 별로 없다 살은 더 많이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더 지금 당장 뭐 살 빼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럴 때는 그분들은 탄수화물을 다시 좀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방으로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는 에너지를 조금 더 공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은 네. 케톤 수치 계속 유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케톤 수치 계속 케톤 수치요.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죠? 너무 애기들 거 너무 많이 빼들어 먹었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정신 차리고 하면은 재밌는 거는 금방 올라가요. 예, 했던 몸은 금방 빨리 올라가요. 저탄고지를 1단계, 2단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2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리에 다쳐서 이제 체지방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몸이 부담이 와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이 좀 좋아지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아침에 강산커피로 간헐적 다시 하면서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는 체지방이 너무 빠져서 오히려 이제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부 탄력도 더 떨어지고 그렇더라고 홀쭉해지면서 근데 체지방 검사 그 인바디를 했더니 15%밖에 안 나온다고 여자는 최소 20% 이상이 유지돼야 되는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체지방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다시 늘리려고 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탄수를 먹는 것밖에 없어서 제가 탄수를 한 2달 정도 섭취해서 겨우 이제 조금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다시 염증 반응이 나와서 비염이 들지고 이렇게 몸이 다시 안 좋아졌어요. 체지방을 잃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저탄고지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탄수는 어느 정도 늘린 거예요? 탄수를 그 전에는 이제 100g 아래로 먹었었거든요. 네. 이제 장 문제도 좀 있어서 좀 먹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먹었죠. 150에서.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벗어난 거죠, 그죠? 네. 일단 체지방을 좀 올리려면 살이 쪄야 되는데 탄수를 안 먹고 살찌기가 어려워서 그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통용되는 답은 아닌데요. 대부분 많이 하는 거는 100g 정도의 탄수를 유지하면서 단백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단백질 대사가 탄수화물 대사를 좀 더 도와주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체지방이 빠지는 게 둔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방을 늘려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더 늘려야지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100g 정도의 탄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단백질 함량을 늘려가면서 그것을 유지를 해주는 거 하나 하고요. 단백질 대사 네. 떨어져가지고요. 그리고 알러지에서도 고기 육류가 다 3, 4단계가 나와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구나. 그래서 탄수화물 선택을 한 건데 그래서 식단 조성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힘들기는 해요. 뭔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방법은 또 한계긴 해요. 일단 그 알러지는 뭐뭐 나와 있던 거예요? 웬만한 건 전부 다. 있고요. 예. 유제품, 달걀, 견과, 육류 웬만한 건 다 5, 6단계. 곡류에는 알러지는 없었어요? 곡류에는 알러지는 없었어요? 쌀, 보리. 아, 공유요? 공유도 좀 쌀은 괜찮았고. 쌀맛, 네, 쌀맛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민감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내가 쓰는 게 쌀 단백질이에요. 그 쌀 단백 파우더가 있어요. 라이스 프로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바라현미에서 추출한 것도 있고 그냥에서 추출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좀 더 보충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알러지가 생겨서 못 쓴다 이런 분들은 라이스 프로테인을 제가 좀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번데기 거기서 추출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크 단백질 그 두 가지를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선택했던 게 가수분해에 대한 그 유청 단백질 파우더를 우유에 알러지 있다면서요? 우유 알려져 있는데 가수분해 된 건 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좀 예, 나아요. 좀 보충했는데 비슷했어요. 양을 좀 더 늘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기 많이 먹으면 당대사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만큼 단백질 양을 좀 더 올리는 거예요. 좀 파우더로 섭취해도 되는 단백질 양은 어느 정도? 또 몸무게로 계산해가지고. 아, 네. 그 몸무게 아까 제가 단백질들 일반 보여드렸잖아요. 양이랑 네, 비슷하게 파우더로 그렇죠. 섭취해도 거기 파우더 몇 그램당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양을 계산해서 먹는 그 거예요. 육류랑 뭐 단백질 합쳐가지고. 식재료 빼고 파우더로만 그 단백질을 보충해도 괜찮아요? 그걸로 평생 가져가는 건 별로인 거죠. 왜냐면은 육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채소를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육류에도 뭐 카르틴이라든지 비타민 B12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많이 들어있고 또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육류를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전까지는 내가 알러지 때문에 전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파우더를 이용해서 가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 6개월 지나서 다시 테스트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조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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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과류를 피해야 되는 음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아몬드라든지 호두 잘 견과류를 피해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개인이 몸에 달려 있긴 해요. 그 견과류는 알러지 테스트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알러지 수치가 되게 높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견과류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전 단계는 아까 말했듯이 유제품하고 계란이 주로 나오고 견과류는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견과류는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견과류는 좀 잘 못 쓰면 탄수화물도 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적당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땅콩은 알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견과류 중에서 당연히 땅콩은 배제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브라질넛이라든지 마카다미아라든지 피칸이라든지 이런 위주를 좀 먹으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뭐 아몬드에서 조금 캐슈넛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되게 소량 쓰면서 견과류 쓰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는 샐러드에 견과류 좀 부셔서 좀 넣거든요. 그래야지 맛이 음식에서 유제품하고 견과류 빼면은 맛이 확 떨어져가지고요. 저는 좀 잘 써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에서 견과류가 나온 분들이 안 좋은 분들 중에서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배제를 하면 되니까 내가 지금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드셔도 돼요. 네. 그 어제 그 목요일날 했던 것 중에 그 헬스 트레이너 박묵희라고 나오는데 그 친구는 피넛버터 너무 잘 먹어요. 그 되게 좋아해요. 그 친구는. 그래서 땅콩은 저는 싫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근육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약간 탄수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피넛버터나 코코넛 맛나 뭐 이런 것들을 운동할 때 퍼먹는 거예요. 다른 것도 먹긴 하지만 그러면 약간의 탄수도 들어가고 지방도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테크닉적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나는 저탄고지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지방을 늘리는 거지만 근육을 좀 늘리고 싶은데 저탄고지 하는데 근육이 좀 잘 안 늘어. 이렇게 됐을 때는 저녁에 약간의 탄수를 먹는 게 근육이 좀 빨리 늘긴 해요. 케톤 상태가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호르몬은 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녁에 인슐린을 살짝 자극해주면은 근육을 IGF-1이 근육을 좀 더 벌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좀 더 키워야겠다 할 때는 약간의 탄수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혈당과 저혈압이 같이 왔을 때 네. 좋은 식단이 저혈압과 저혈당이 같이 왔을 때 좋은 식단이 있냐? 식단은 저탄고지입니다. 저탄고지는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은 지구인이라면은 다 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빠른 대사도 있고 느린 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대사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경우가 좀 더 많긴 해요. 그런데 뭐 공이 어떻게 하냐면 저탄고지를 다 시켜요. 근데 빠른 대사는 약간 느린 대사 쪽으로 와요. 그 이유는 지방 자체가 대사 속도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대사도 지방을 훨씬 많이 먹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케톤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느린 대사인 경우는 저혈압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먹이면 혈압이 느린 대사가 회복이 안 되잖아 이러지만 탄수화물보다 훨씬 꾸준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느린 대사인 분들이 점점 대사 속도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낮거나 저혈압인 경우에도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되게 좋고요. 혈압이 높고 그 혈당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좋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질문 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다른 데보다 되게